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인 위락시설의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인 곳의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를 구하시오. 단, 소화설비의 설치는 없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찾으셔야 되는데, 자, 일단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여기 보시면 내화 구조라고 했어요. 내화 구조. 그리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입니다. 자, 내화 구조이면서 불연재료예요. 그러면 이게 기준이 되는 면적, 기준 면적의 몇 배가 된다고요? 이런 경우는 2배가 되는 거죠. 2배. 그러니까 내화 구조이면서 불연재료이기 때문에 기준 면적이 몇 배? 2배가 되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어떤 그 시설이냐면은 저기 보시게 되면 자, 위락시설이죠. 위락시설. 위락시설이고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라고 했어요. 그러면 위락시설 같은 경우는 자,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마다 자, 한 단위 이상이냐? 이걸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위락시설은 바닥 면적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인 거죠. 능력 단위가 한 단위 이상.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화 구조이면서 불연재료이기 때문에 이 기준 면적이 몇 배가 된다고요? 몇 배?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30제곱미터가 아니고 이런 경우는 6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인 겁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6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위락시설의 바닥 면적이 얼마래요? 300제곱미터라고 했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를 구하는 거예요. 능력 단위. 자, 능력 단위는 바닥 면적을 300제곱미터죠. 자, 바닥 면적을 자, 기준이 되는 면적 60제곱미터로 나눠주는 거예요. 60제곱미터로. 그러면 딱 떨어지죠. 몇 단위? 그죠? 능력 단위는 5단위 이상. 정답 5단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의 도면에 재현 댐퍼 2개를 설치하고 A, B 두 구역 중 각각 화재 시 댐퍼의 개방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단, 댐퍼는 자, 이러한 그림으로 직접 도면에 표시할 것. 그래서 첫 번째 문항 보시면 도면에 재현 댐퍼 2개를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단, A 구역의 댐퍼는 이렇게 DA, 그리고 B 구역의 댐퍼는 DB라는 표시를 할 것. 자, 이런 조건에 따라서 한번 이 도면상에 재현 댐퍼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면 보시게 되면 여기 왼쪽에 있는 구역이 A 구역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B 구역입니다. 자, 이게 이제 댐퍼, 재현 댐퍼 2개를 설치할 건데, 자, 어떻게 설치하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A 구역 같은 경우는 댐퍼 하나를 여기에다가, 자, 분기되는 곳 있죠? 여기에다가 댐퍼 설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B 구역은 어디에 설치하면 돼요? 바로 이 라인에다가, 그죠? 이 라인에다가 이렇게 B 댐퍼를 설치해 주면 되는 거죠. 각각 A 구역, B 구역. 그리고 문제의 조건에서 각각 DA, DB라는 표시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DA라고 쓰시고요. 여기에다가 DB라고 쓰시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A 구역과 B 구역에 해당되는 재현 댐퍼 2개를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2번, 화재 시 A 구역 및 B 구역의 댐퍼 개방 및 폐쇄에 대한 다음표를 완성하시오. 이건 너무 쉽죠. 만약에 A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자, A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면 돼요? A 댐퍼, A 구역의 댐퍼는 개방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B 구역의 댐퍼는 당연히 폐쇄하면 되는 거죠. 폐쇄.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한 구역에 해당하는 댐퍼를 오픈하는 겁니다. 오픈. 그리고 나머지 구역은 닫으면 되는 거고요. 폐쇄. 자, 그럼 반대로 자, B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럼 B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B 구역에 해당하는 재현 댐퍼는 개방을 시켜주고요. 나머지 구역은 폐쇄를 시켜주는 거죠. 폐쇄. 이렇게 해서 개방과 폐쇄 상태를 주어진 표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론 1301을 사용하는 한론 소화 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약재량은 450kg이고 12개의 노즐이 있다. 또한
약재의 저장 압력이 1.8 메가파스칼, 노즐에서의 방사율은 1.25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전역 방출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방출 방식은 전역 방출 방식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고요. 자, 첫 번째 문항을 보시면 자, 한 개의 노즐에서 방출되는 약재 방사량을 구하시오. 자, 약재 방사량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걸 보시면 돼요. 단위가 어떻게 되냐? 약재 방사량. 이 단위를 보시면은 킬로그램 퍼 세크죠. 킬로그램 퍼 세크. 그럼 여기서 이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약재량이 되겠죠? 약재량. 그리고 세크는 시간이죠, 시간. 시간이니까 뭐겠어요? 방사 시간이죠, 방출 시간. 그죠? 그래서 한 개의 노즐에서, 자, 이것도 보셔야 되겠네요. 한 개의 노즐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노즐이 지금 몇 개라고 했어요? 12개의 노즐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한 개의 노즐에서 방출되는, 자, 약재 방사량을 구하래요. 자,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 자, 보세요. 일단 킬로그램 퍼 세크니까 그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약재량이 들어가겠죠, 약재량. 그렇죠? 여기는 약재량이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세크니까 뭐라고요? 방사시간. 방사시간 들어가겠죠? 킬로그램 퍼 세크. 그런 다음에 자, 12개의 노즐이 아니라 1개의 노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노즐의 개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1개의 노즐이라고 했으니까 노즐의 개수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약재량이 얼마라고 했어요? 약재량. 약재량은 450kg 나왔죠, 문제? 450kg이고요. 그 다음에 방사 시간은, 자, 지금 이게 어떤 방출 방식이라고요? 네, 전역 방출 방식입니다. 한론 소화 설비 전역 방출 방식. 그럼 방사 시간은 몇 초다? 10초 이내인 거죠. 그래서 방사 시간에 10초로 할게요. 네, 세크 10초가 되고요. 그 다음에 노즐 개수는 몇 개예요? 전체 노즐이 12개니까 노즐의 개수로 나눠줘야 돼요. 12개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이 값은 3.75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한 개의 노즐에서 방출되는 약재량은 그러니까 초당 1초당 3.75kg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항 답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등가 분구 면적은 몇 제곱센티미터인가? 자, 등가 분구 면적을 구하래요. 자, 이런 경우는 자, 여기 1번에서 구했죠. 한 개의 노즐에서 방출되는 약재 방사량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 개의 노즐에서 방출되는 약재 방사량을 자, 나눠줄 거예요. 자, 무엇으로 나눠주냐? 문제에 나와 있는 자, 노즐에서의 방사율 나와 있죠. 노즐에서의 방사율. 그래서 노즐에서의 방사율로 자,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또 나눠줄 게 뭐가 있냐면은 자, 지금 이제 오리피스. 이거는 이제 오리피스의 등가 분구 면적 구하는 건데 자, 오리피스의 개수로 나눠줘요. 오리피스의 개수로 나눠주는데 이 문제상에서 오리피스의 개수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리피스의 개수는 무시하고 계산하셔도 됩니다. 오리피스의 개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한 개로 놓고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 개의 노즐에서 방출되는 약재 방사량이 여기 나와 있죠. 초당 3.75kg이라고 했어요. 3.75 kg per sec죠. 그죠? 세크 요거 그대로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 노즐에서의 방사율이 얼마라고요? 1.25라고 했어요. 1.25 kg per sec 그리고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이제 뭐 무시해도 되는데 그냥 한 개로 놓게 한 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 단위를 보세요. 단위. 킬로그램 약분돼 버리죠. 세크도 약분돼 버리죠. 남아있는 거는 요것만 남아있는 거죠. 제곱센티미터.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자, 이 값은 3제곱센티미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가 분구 면적은 3제곱센티미터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지하층이 없는 지상 10층의 건물이 있다. 각 층마다
옥내 수화전을 6개, 습식 스프링클러 헤드를 50개씩 설치하고 가압 송수 장치를 겸용한다고 하였을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사용 용도는 판매 시설이고 소방 시설 근처에 방화문 및 방화벽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면 자, 수원의 저수량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옥상 수조를 포함한다라고 했어요. 옥상 수조를 포함해서 수원의 저수량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자, 여기 지금 보시면 그 설비가 두 가지가 나와 있죠. 하나는 이제 옥내 수화전이 나와 있고요. 그죠? 옥내 수화전. 그리고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지금 나와 있어요. 두 가지 설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수원의 저수량 구할 때는 이 두 가지 설비의 수원의 양을 구해서 두 개를 합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걸 고르는 게 아니라 지금 수원의 저수량 구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을 더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옥내 수화전 설비부터 볼게요. 옥내 수화전. 자, 옥내 수화전 설비부터 보시게 되면 자, Q1이라고 하죠. Q1. 수원의 저수량을 Q1으로 놓을게요. 자, Q1은 N 곱하기 자, 얼마 곱해주는 거예요? 얼마? 그죠? 2.6 세제곱미터를 곱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뭘 더해준다고요? 옥상 수조의 저수량도 더해줘야 되는 거죠. 옥상. 근데 옥상 수조 같은 경우는 유효 수량의 몇 분의 1 이상이다? 3분의 1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N 곱하기 2.6 세제곱미터인데 여기에 이 유효 수량의 얼마 이상이라고요? 그렇죠. 3분의 1 이상을 그렇죠.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3분의 1 이상. 그래서 3분의 1 곱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3분의 1.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지금 각 층마다 옥내 수화전을 몇 개? 6개를 설치했대요. 그런데 최대로 적용할 수 있는 값은 몇 개까지라고요? 2개까지인 거죠. 2개까지.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자, 2 곱하기 2.6이 되고요. 플러스 여기는 2 곱하기 2.6 곱하기 3분의 1을 하시는 거죠. 3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옥내 수화전 설비에서의 수원의 저수량은 대략 6.93 정도가 나옵니다. 6.93 세제곱미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죠. 스프링클러라고 할게요. 스프링클러. 자,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원의 저수량을 이제 Q2라고 놨을 때, 자, 식은 동일합니다. N 곱하기. 자,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는 얼마를 곱해주는 거죠? 얼마 곱해줘요? 그렇죠. 1.6 세제곱미터를 곱하는 거죠. 그리고 옥상 수조도 마찬가지로 N 곱하기 1.6 세제곱미터가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분의 1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3분의 1 이상.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서 N 값은 뭐냐? 옥내 수화전 같은 경우는 이게 옥내 수화전의 개수인데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는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폐쇄형 헤드의 기준 개수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문제 보시면 습식 스프링클러 헤드를 몇 개씩 각 층마다 50개씩을 설치를 했대요. 자, 그런데 이 50개를 다 대입하는 게 아니죠. 잘 보세요. 지하층이 없는 지상 10층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10층 이하의 건물이면서 그 용도가 뭐예요? 용도가 판매 시설입니다. 자, 10층 이하의 건물이면서 용도가 판매 시설이다. 그러면 폐쇄형 헤드의 기준 개수가 몇 개? 바로 30개인 거죠.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30개. 그래서 지금 설치된 거는 50개지만 기준 개수가 30개이기 때문에 기준 개수를 적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n에는 30을 대입하시면 돼요. 30. 1.6 플러스 30 곱하기 1.6 곱하기 3분의 1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준 개수를 대입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자, 이 설치한 스프링클러 헤드가 이 기준 개수보다 작다. 만약에 이게 50개가 아니라 20개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20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 개수보다 작을 때는 설치한 수량을 대입하시면 되는데 기준 개수보다 더 많이 설치했다? 그때는 기준 개수만큼을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이 값은 64 정도가 나오네요. 64 세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자, 수원의 저수량은 얼마냐? Q는 Q1과 Q2를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개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6.93과 64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70.93, 그죠? 70.93 세제곱미터라는 수원의 저수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무엇을 구하는 거냐? 펌프의 토출량을 구해보래요. 자, 근데 여기서 펌프의 토출량도 그 수원의 저수량과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설비의 토출량을 더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더 큰 거를 고르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옥내 수화전부터 보죠. 옥내 수화전. 그리고 또 이제 Q1이라고 놓을게요. Q1. 자, 그럼 펌프의 토출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냐? N 곱하기 옥내 수화전 설비는 분당 130리터 이상이죠. 그래서 여기는 130리터를 곱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분당 130리터를. 그럼 여기 N에는 뭐가 들어가냐? 자, 수원의 저수량과 똑같아요. 자, 각 층마다 6개씩을 설치를 했지만 최대로 적용할 수 있는 값은 몇 개라고요? 최대 2개까지만 대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130이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130. 그러면 260리터 퍼 미닛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옥내 수화전. 자, 그다음 두 번째, 스프링클러 설비. 자,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는 Q2로 놓을게요. Q2. Q2는 N 곱하기 자, 분당 몇 리터죠? 스프링클러 설비는 분당 80리터인 거죠. 분당 80리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폐쇄형 헤드의 기준 개수를 대입하시면 되는데 몇 개라고요? 30개. 그래서 30 곱하기 80. 그러면 2400이 나오죠? 2400 LPM. 이렇게 해서 펌프의 토출량은 Q1과 Q2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더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260과 2400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2660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2660 LPM. 이렇게 해서 펌프의 토출량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펌프의 출구 측에는 체크 밸브가 설치된다. 기동 방식이 수압 개폐 장치일 경우 체크 밸브에 항상 가압수가 차 있는 상태이다. 이때 체크 밸브가 고장나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펌프가, 자, 소화 펌프가 이렇게 있다고 치죠. 소화 펌프가 자,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자, 이쪽이 흡입측 배관, 그다음 이쪽이 토출측, 출구측이라고 했는데, 토출측 배관이라고 했을 때, 이 토출측 배관에 이제 무엇이 설치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자, 체크 밸브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위에 뭐 개폐 밸브, 게이트 밸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때 여기서 이 체크 밸브가 고장이 났을 때, 자, 고장이 났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현상. 자, 어떤 현상이냐? 지금 뭐라고 했냐면, 자, 기동 방식이 수압 개폐 장치일 경우 체크 밸브에 항상 가압수가 차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요 체크 밸브에 여기에 뭐가 차 있다고요? 가압수가 차 있는 상태인데, 그때 이 체크 밸브가 고장이 나면 발생하는 현상. 그래서 이 체크 밸브가 고장이 나게 되어버리면 이 체크 밸브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체크 밸브가. 이거는 역류를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물이 이게 토출측이니까 물이 어디로 흘러야 돼요? 물이 이렇게 물이 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류를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체크 밸브인데 그 체크 밸브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럼 뭐냐? 바로 가압수가 밸브 1차 측으로 보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정답은 가압수가 습식 밸브 1차 측으로 송수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화 설비용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 대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첫 번째 문항 보실게요. 자, 다음은 미완성된 그림이다. 관 부속품 5가지를 도면에 그려 완성하시오. 단, 엘보, 헤드,
레듀셔 등의 관 부속품은 있는 것으로 자, 가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펌프가 이렇게 있고요. 펌프가 이렇게 있고,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제 풋밸브가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에 지금 흡입축 배관이 자, 지금 미완성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관을 먼저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자, 연결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관 부속품을 이제 설치를 할 건데, 자, 첫 번째로 무엇을 설치할 거냐면 이쪽에 흡입축 부분에 자, 이런 식으로 자, 플렉시블 조인트라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일단 이 기능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자, 플렉시블 조인트를 설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자, 그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진공계 또는 연성계를 설치를 해줍니다. 진공계 또는 연성계. 그러니까 압력계 같은 경우는 여기 토출축에 설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흡입축에는 진공계 또는 연성계를 설치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뭘 설치하냐면은 개폐 표시형 밸브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개폐 표시형 밸브예요. 밸브. 그리고 여기에 Y형 스트레이너. 이렇게 해서 네, Y형 스트레이너를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흡입축 배관에 이렇게 관 부속품을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문항을 보시게 되면 자, 흡입관에 부착하는 밸브류 등의 관 부속품 5가지를 쓰고 예, 기능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자, 좀 전에 그렸던 거 있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기능을 써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자, 플렉시블 조인트입니다. 자, 플렉시블 조인트는 아까 어떻게 그렸어요? 플렉시블 조인트는 아까 이렇게 그렸죠? 제일 처음에 그렸던 거. 자, 이게 플렉시블 조인트인데 이 플렉시블 조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펌프의 기동이나 정지 시에 자,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어떤 충격을 완화시켜 주냐? 배관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펌프가 기동되거나 정지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유체가 배관을 때리겠죠. 그러한 충격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바로 플렉시블 조인트라는 관 부속품을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플렉시블 조인트. 이거는 흡입축에도 설치하지만 토출축에도 마찬가지로 설치를 해줘요. 토출축에도. 다음 두 번째. 자, 연성계. 자, 아까 그 흡입축 배관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진공계 또는 연성계 설치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진공계 또는 연성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연성계 같은 경우는 대기압 이상의 압력을 측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기압 이하의 압력까지 측정할 수 있어요. 연성계는.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 계층계인데 이제 진공계 같은 경우는 대기압 이하의 압력만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성계는 대기압 이상과 이하의 압력 둘 다 측정할 수 있지만 진공계 같은 경우는 대기압 이하의 압력만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공계 또는 연성계에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예, 개폐 표시형 밸브입니다. 이거는 이제 배관을 수리하거나 펌프의 성능 시험했을 때 그때 개폐 기능, 밸브를 열고 닫는 거죠, 배관을. 그래서 개폐 기능 하는 것을 개폐 표시형 밸브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Y형 스트레이너. 자, Y형 스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뭐다? 흡입축 배관 내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Y형 스트레이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과 기능을 하는 거죠. 여과 기능.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풋밸브. 풋밸브는 아까 수조에 담겨 있었죠. 수조에. 여기서 수조 안에 이런 식으로 자, 밸브가 하나 있었죠. 이게 이제 풋밸브인데 이 풋밸브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을 하냐? 여과 기능을 하면서 그리고 역류 방지 기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풋밸브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흡입축 배관에 부착하는 밸브류의 명칭과 그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프링클러 설비에 관한 것이다. 해당하는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헤드의 종류, 그리고 감지기 별도 설치 여부, 그다음 알람 밸브 2차 측 상태에 따른 지금 건식, 준비 작동 시에 그리고 일제 살수식을 자, 비교하는 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곳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헤드의 종류부터 보실게요. 헤드의 종류. 자, 헤드의 종류는 크게 이제 폐쇄형과 자, 개방형이 있는데, 자, 스프링클러 설비 중에서 유일하게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유일하게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가 바로 일제 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인 거죠. 그래서 일제 살수식은 개방형이고요. 개방형. 나머지 설비는 전부 다 뭐예요? 네, 폐쇄형. 그죠? 네, 폐쇄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감지기 별도 설치 여부입니다. 감지기를 설치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감지기를 설치 안 하는 설비가 있어요. 바로 습식과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감지기 연동 안 하죠. 감지기 설치 안 합니다. 그래서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감지기 미설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준비 작동식과 일제 살수식은 감지기를 설치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알람 밸브 2차 측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밸브 1차 측과 2차 측 중에서 2차 측의 상태를 보실 건데, 자, 먼저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는 2차 측에 뭘로 채워져 있어요? 바로 압축 공기로 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 2차 측에는 별도로 뭘 설치해요? 에어 컴프레셔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2차 측에 이렇게 압축 공기가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 작동식과 일제 살수식 같은 경우는 2차 측에 대기압 공기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설비에 대한 비교인 표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건축물 내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전역 방출 방식으로 시설하고자 한다. 제시의 조건을 참조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계산 및 설계 업무 수행 시 화장실, 용기실은 제외하고 보일러실 및 전기실만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보시면은 여기는 용기실과 화장실은 제외하고요. 이제 보일러실과 전기실만 고려해서 계산을 하라는 그런 조건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문항부터 보실게요. 자, 각 실별로 요구되는 CO2 약제량 및 용기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보일러실과 전기실의 그 CO2 약제량과 그리고 필요한 용기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보일러실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일러실. 자, 보일러실의 약제량을 먼저 구해보면, 자, 약제량은, 자,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지금 전역 방출 방식이죠? 전역 방출 방식이죠? 그러면, 자, 방호 구역의 최적에다가, 자, 방호 구역 최적 어떻게 돼요? 보일러실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가로가 4m죠? 세로가 8m예요. 세로 8m. 그리고 높이는 여기 나와 있네요. 4m라고 나와 있죠? 그죠? 4m. 자, 그래서 방호 구역의 최적은 자, 가로가 4m, 세로가 8m, 그리고 높이가 4m라고 나왔네요. 그죠? 네, 방호 구역의 최적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얼마 곱하냐? 자, 문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 조건. 자, 뭐라고 나왔냐면 보일러실. 자, 보일러실은 표면 화재 기준이고 설계 농도는 34%로 방호 구역 최적당 CO2 약제 얼마라고요? 0.9kg을 적용한대요. 자, 이게 문제 조건에 안 나왔으면 암기를 해서 풀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문제에 나왔잖아요, 값이. 그 쓰시면 돼요. 0.9kg/. 세제곱미터. 이렇게 문제 나온 값을 적용하시면 돼요. 자, 플러스. 자, 계구부를 볼 건데 지금 보세요. 자, 보일러실도 그렇고 전기실도 그렇고 자동 폐쇄 장치가 없어요. 맞나요? 자동 폐쇄 장치가 없죠. 이런 경우는 계구부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맞죠? 계구부 적용돼요. 자, 그럼 보일러실은 지금 계구부가 2m 곱하기 1.5m인데 딱 한 개소가 있네요. 한 개소. 그래서 계구부의 면적은 2m 곱하기 1.5m인데 몇 개 있다고요? 한 개소에 있대, 한 개소. 뭐 곱하나 안 하지만 곱하기 1로 할게요. 자, 여기는 제곱미터가 되겠죠? 면적이니까. 자, 그리고 계구부 가산량. 자, 계구부 가산량이죠. 계구부 보정 개수는 표면 화재의 경우는 면적당 5kg, 심부 화재의 경우는 면적당 10kg이래요. 그런데 지금 보일러실 같은 경우는 표면 화재라고 했죠? 그러니까 표면 화재니까 여기는 면적당 5kg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5kg/제곱미터 이렇게 대입하시는 거죠. 그러면 자, 보일러실의 약제량은 얼마 나오냐? 130.2kg이 나와요. 130.2kg. 자, 그럼 약제량 구했잖아요. 그럼 뭘 구할 수 있다? 필요한 약제
병수, 그죠? 용기의 병수를 구할 수가 있죠. N은 자, 지금 약재량이 130.2kg이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 조건. 자, 네 번째 조건 나왔네요. CO2 실린더 단위 용기는 한 병당 45kg. 한 병당 45kg이니까 약재량을 45kg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한 병당 45kg.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이 값은 2.89 정도가 나오고요. 2.89 절상해주면 몇 병이다? 3병. 그래서 보일러실 같은 경우는 3병이 필요한 겁니다. 맞나요? 3병.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전기실입니다. 전기실. 자, 같은 방법으로 구하시면 돼요. 자, 전기실. 자, 첫 번째 약재량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죠. 약재량. 자, 방호 구역의 최적은 가로 9m, 세로 8m, 높이 4m입니다.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기실은 신부 화재 기준으로 설계 농도 50%로 방호 구역 최적당 CO2 약재 1.3kg을 적용한다라고 했네요. 그러면 1.3kg per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그죠? 문제에 나온 조건 적용하시면 돼요. 여기에다 플러스. 자, 개구분은 전기실은 가로 2m, 세로 3m짜리 몇 개? 2개소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2개소라고 했으니까 2를 곱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전기실은 신부 화재이기 때문에 얼마? 면적당 10kg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10kg per 제곱미터.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전기실 같은 경우는 494.4가 나오네요. 494.4kg. 자, 이렇게 해서 약재 저장량 구했고요. 그럼 용기의 개수는 자, 약재량을 494.4kg을 자, 한 병당 얼마? 45kg이라고 했죠. 45kg. 한 병당 45kg. 자, 나눠 주시게 되면 이 값은 10.99 정도가 나오고요. 절상해 주면 몇 병? 11병이 되는 거네요. 11병. 이렇게 해서 전기실은 용기수가 몇 개? 11병이 되겠습니다. 11병.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항 보시죠. 자, 두 번째. 국가 화재 안전 기준에서 요구하는 용기실의 최소 저장 용기수 및 방사 시간을 쓰시오. 자, 먼저, 최소 저장 용기수입니다. 최소 저장 용기수. 자, 아까 좀 전에 1번에서 보일러실 같은 경우는 몇 병이 필요했어요? 자, 3병 필요했죠? 전기실 같은 경우는 11병 필요했죠? 그럼 몇 병이에요? 몇 병? 용기실. 여기 용기실에 몇 병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11병을 더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11병. 여기는 3병 필요하고 전기실에 11병 필요하니까 11병.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더 많은 걸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저장 용기수는 몇 병이다? 11병이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면 화재 적용 방사 시간입니다. 표면 화재의 방사 시간은 몇 분 이내? 1분 이내고요. 다음 신부 화재 적용 방사 시간은 몇 분 이내? 그렇죠. 7분 이내인 거죠. 그래서 표면 화재 방사 시간은 1분 이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부 화재 적용 방사 시간은 7분 이내라고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각 실에서 CO2 노즐의 최소 적용량은 얼마인가? 단, 신부 화재 시 요구되는 2분 이내에 30% 농도 도달에 관한 사항은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신부 화재 시에 방사 시간이 몇 분 이내라고 했죠? 신부 화재는 7분 이내라고 했죠? 자, 7분 이내인데, 자, 요구되는 2분 이내에 30% 농도에 도달하는, 그러니까 신부 화재인 경우에 2분 이내에 설계 농도의 30% 농도에 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사항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방사 시간을 그냥 7분 이내로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7분 이내로 신부 화재인 경우에. 자, 그러면은 지금 보일러실과 전기실에서 이제 CO2 노즐의 최소 적용량을 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자, 계산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보일러실 먼저 구해보도록 하죠. 보일러실. 자, 이제 보일러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 일단 이 값을 구해주셔야 돼요. 자, Q. 자, Q가 뭐냐면은 지금 한 병당 충전량이 얼마였어요? 한 병당? 한 병당 충전량이 45kg이었죠? 근데 보일러실 같은 경우는 용기수가 몇 개가 필요했어요? 용기수가 3병이 필요했죠, 3병. 그죠? 3병 필요했죠? 자, 그런데 보일러실은 무슨 화재라고요? 보일러실은 표면 화재. 표면 화재이기 때문에 방사 시간이 몇 분 이내다? 방사 시간이 1분 이내다. 그래서 여기는 1분으로 나눠줄 겁니다. 1분. 방사 시간. 자, 그럼 얼마 나오냐? 이 값은 135가 나오죠? 135kg per minute. 그러니까 분당 135kg이라는 얘기, 분당. 이렇게 분당 135kg인데, 자, 이제 분사 노즐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분사 노즐의 개수를 구할 건데, 자, 지금 분당 135라고 했죠? 135kg per minute.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여기서 CO2 분사 노즐은 2분의 1 인치 기준 사양으로 분당 45kg, 분당 45kg의 방사 방출 기준으로 적용한대요. 분당 45kg으로. 그럼 얘를 나눠주면 되겠죠? 45kg. 분당 45kg. 이렇게. 맞나요? 분사 노즐 하나당. 그러면 얼마나?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시게 되면 이것은 3개. 그래서 보일러실 같은 경우는 네, 노즐의 적용량이 몇 개다? 3개가 이렇게 산출이 되는 겁니다. 3개. 자, 두 번째. 전기실. 자, 전기실도 먼저 Q 값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 병당 저장량이 몇 킬로그램이라고요? 45kg이었어요. 자, 그런데 전기실 같은 경우는 용기수가 몇 개? 11병이 필요했고요. 11병. 그리고 전기실은 신부 화재이기 때문에 자, 방사 시간이 몇 분 이내다? 7분 이내다. 그래서 여기는 7분으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7분. 방사 시간으로. 그러면 전기실 같은 경우는 70.71이 나와요. 70.71 kg per minute. 자, 여기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분사 노즐의 개수는 자, 얼마 나왔어요? 70.71 kg per minute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자, 분사 노즐 한 개당 분당 45kg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45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엄연히 따지면은 여기다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여기다 아까 저 공식에서 이렇게 개수를 쓰시는 게 이렇게. 왜냐면 한 개당이니까 한 개당 쓰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게 얼마 나오냐? 이게 1.57 정도 되거든요. 1.57. 절상해주면 몇 개? 예, 2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실 같은 경우는 예, 분사 노즐의 최소 개수가 몇 개다? 예, 2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실은 3개, 전기실은 2개. 이런 식으로 예, 노즐의 적용 개수를 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하 2층, 지상 15층의 업무 시설인 건물에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여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화면 보시면 지금 8가지의 조건이 나와 있고요. 이 조건을 이용해서 5개의 문항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펌프의 최소 토출량을 구하시오. 자, 지금 스프링클러 설비고요. 최소 토출량, 펌프의 최소 토출량을 자,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펌프의 최소 토출량 Q는 N 곱하기 자, 스프링클러 설비이기 때문에 분당 몇 리터를 곱해주죠? 분당 80리터를 곱하는 거죠. 분당 80리터. 자, 그러면 지금 이 N이라는 값은 이제 폐쇄형 헤드의 기준 개수인데 자, 지금 건물이 지하 2층 그리고 지상 15층 건물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폐쇄형 헤드의 기준 개수를 나타내는 표를 보면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에는 폐쇄형 헤드의 기준 개수가 몇 개예요? 바로 30개인 거죠.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 그래서 이 N에다가는 얼마를 대입한다? 얼마 대입해요? 30개. 예, 30개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30개.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첫 번째 조건에 보시면 해당 건물에 설치하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전체 수량이 지금 480개라고 나왔죠? 그러면 지하 2층부터 15층까지 17개의 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680을 17로 나누면 그 값이 이 기준 개수보다 더 많아요. 개수가. 그렇기 때문에 더 작은 기준 개수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 전체 수량을 층수로 나눴을 때 이 30개보다 적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 설치한 그 개수, 최소로 개수, 한 층 다 설치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개수를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다. 그죠? 30개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다 80을 곱하면 되겠네, 80 리터 퍼 미닛. 이런 식으로. 자, 계산해 주시게 되면 이 값은 얼마 나오냐? 2400 나오죠? 2400 리터 퍼 미닛. 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수원의 최소 유효 저수량을 구하시오. 단, 옥상 수조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옥상 수조는 제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Q는 N 곱하기 1.6 세제곱미터인 거죠. 자, 그럼 N은 아까랑 똑같아요. 네, 폐쇄형 헤드의 기준 개수 30개 대입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6 세제곱미터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 값은 48이 나오는 거죠. 48 세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수원의 최소 유효 저수량을 구할 수가 있고요. 다음 세 번째. 자, 입상관에서의 마찰 손실 수도를 구하시오. 단, 입상관은 직관이고 달시 바이스바의 식을 사용하며 마찰 손실 계수는 0.02로 한다라고 했네요. 자, 달시 바이스바식이 뭐예요? 자, 마찰 손실 수도는 EGD분의 FL V제곱인 거죠?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마찰 손실 수도를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할 게 있어요. 자, 무엇을 먼저 구하냐면 여기 있죠? 유속. 유속을 먼저 구해야 마찰 손실 수도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유속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죠. 유속은 자, 유량을 배관의 단면적으로 나눠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Q는 AV니까. 자, 그럼 유량이 얼마 나오냐? 유량. 자, 유량이 얼마 나왔어요? 유량. 지금 자, 분당 토출량이 아까 2,400리터 나왔죠. 그렇죠? 분당 2,400리터. 그럼 여기서 이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꾸어 주게 되면 2.4가 되는 거죠. 2.4 세제곱미터가 되고요. 나누기 1분은 몇 초? 60초. 그죠? 60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 최적 유량의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세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리터를 세제곱미터 그리고 분을 초로 바꾸는 단계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면적인데 자, 배관의 단면적이에요.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 자, 입상관의 내경이 얼마래요? 150mm. 자, 150mm니까 미터로 환산하면 0.15m죠. 0.15의 제곱이 됩니다. 면적이에요. 계산하시게 되면 이 값은 대략적으로 2.26 정도 돼요. 2.26m per second. 네, 이렇게 해서 유속을 먼저 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찰 손실 수도를 구하는 거예요. 마찰 손실 수도를. 자, 2 곱하기 자, G는 중력 가속도죠. 9.8 미터 퍼 세크 제곱. 자, D는 배관의 직경입니다. 0.15m. 자, 분해. 자, F는 이제 관 마찰 계수인데 0.02라고 나왔죠? 0.02 곱하기. 자, L은 배관의 길이죠. 배관 길이 68m. 그죠? 68m 대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속의 제곱이에요. 유속의 제곱이죠. 그러면 여기 됐죠. 2.26. 2.26의 제곱. 이렇게 해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는 2.36 정도가 되네요. 2.36m. 네, 이렇게 해서 마찰 손실 수도를 이제 구했고요. 그다음 네 번째. 자, 펌프의 최소 양정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전향정을 구하는 거 전향정. 자, 전향정 H는 자, 먼저 자,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부터 볼까요? 지금 문제의 조건을 보시게 되면은 자, 펌프의 후드 밸브로부터 최상층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실고가 72m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실양정이죠? 실양정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자, 입상관의 마찰 손실 수두를 제외한 이걸 우리 좀 전에 구했잖아요. 자, 입상관의 마찰 손실 수두를 제외한 펌프의 후드 밸브로부터 최상층 가장 먼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마찰 및 저항 손실 수두가 18m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실양정 먼저 더할게요. 실양정. 72m에다가 자, 입상관의 마찰 손실 수두를 제외한 값이 18m죠? 18m. 그리고 입상관의 마찰 손실 구했잖아요. 이거를 여기다 더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 2.36. 그리고 자, 스프링클러 설비의 법정 최소 방사 압력이 얼마예요? 0.1메가파스칼이죠. 그 0.1메가파스칼을 자, 간략히 환산하면 몇 미터예요? 10m죠. 그 10m 이걸 꼭 더해줘야 됩니다. 법정 방사 압력에 해당하는 수도 10m 더해줘야 되죠. 이렇게 해서 자, 계산하시면 102.36이 되네요. 102.36m. 자, 이렇게 해서 펌프의 최소 양정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 5번. 펌프의 축동력을 구하시오. 자, 축동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축동력은 전달계수를 제외한, 전달계수를 무시한 동력을 말하는 거죠. 전달계수가 고려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의 조건에서 물의 비중량이 9.8이라고 나왔죠. 9.8. 그렇기 때문에 저 값을 최대한 자, 활용을 해서 자, 축동력을 구할 거예요. 그 얼마냐? 2타분의 9.8 QH K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축동력이니까. 그래서 요거까지만 계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펌프의 효율이 65%라고 했으니까 0.65 대입하시고요. 그 다음 9.8. 여기서 이 9.8은 바로 물의 비중량 대입한 거예요. 9.8 곱하기. 자, 이거는 펌프의 토출량. 토출량을 대입하시면 돼요. 토출량이 얼마 나왔어요? 이거 나왔죠? 2400 LPM. 여기는 리터를 마찬가지로 세제곱미터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2.4 세제곱미터 per minute. 자, 잘 보세요. 일단 이렇게 놓을게요. 그리고 자, 전향정 102.36이죠. 102.36m. 자,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자, 왜 끝난 게 아니냐면 지금 이게 9.8일 경우에는 이 토출량의 단위가 뭐냐면 세제곱미터 per sec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자, 분으로 놓지 말고 뭘로 놔야 돼요? 60초로 놔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거 중요해요. 세제곱미터 per sec 단위로 놓으셔야 됩니다. 9.8일 때. 아니면 이렇게 하기 싫다. 이렇게 하기 싫으면은 60을 분모에 놔도 돼요. 똑같아요. 이렇게 분모에 놔도 계산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이 값은 대략 61.73 단위는 킬로와트. 이렇게 해서 펌프의 축동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